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1일차, 지난주 토요일 7월 9일에 봤던 4편의 영화에 대해서 짤막한 리뷰 겸 저의 생각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날, 7월 10일 일요일에 봤던 4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때 솔직히 일요일이니까 내일 이제 출근하는데 한 3편? 3편 정도만 보고 집에 가야겠다. 굳이 밤 늦게까지 있을 필요 있나? 피곤한데. 그랬는데 영화가 너무 다 마음에 들어서 4편을 다 몰아봤던. 근데 4편 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별점을 준다면 별 5개를 다 줄 수 있는 작품들이지 않나. 못해도 4개는 줄 수 있는 작품들이지 않나. 솔직히 토요일 날은 좀 실망을 했거든요. 토요일 날 봤던 작품들은 한 별 3개 혹은 별 4개, 물론 별 5개를 줄 수도 있는 작품도 있지만 근데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제 망했나 싶었는데 저의 선택이 망한 거죠. 망했나 싶었는데 일요일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일요일날 11시 첫 번째로 본 영화 혼자가 아닌이란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요번에 경쟁작으로 올라갔던 정말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중세가 배경인 것 같고 마녀 이야기입니다. 마녀. 근데 흔히 마녀라 그러면 마법 쓰고 지팡이 타고 날아다니고 그런 거에 상상을 하죠. 헐리우드스러운 액션, 어떻게 보면 액션 판타지를 상상하는데 그런 마녀가 아니에요. 이 영화는 최대한 실사처럼 실제 마녀가 있다면 어땠을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리얼합니다. 리얼하고 영화가 진지하고 깊어요. 철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근데 이 마녀도 마법을 쓰긴 하죠. 한 가지의 마법을 쓰는데 변신술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게 변신을 하긴 해요. 마녀가 늑대로도 변하고 남자, 여자, 남녀노소 상관없이 변해요. 변하는데 그 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무약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내가 되고 싶은 그 대상을 죽여야 되고 그 대상의 내장이나 창자들을 빼서 먹어야 돼요. 먹는다기보다는 내 몸을 손톱으로 갈라서 내 몸에 그 대상의 창자나 심장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럼 그게 돼요. 그 대상이. 그 과정을 영화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좀 잔인하고 끔찍하죠. 이 마녀는 자기 몸을 갈라도 또 바로바로 치유가 돼요. 울버린처럼. 즉시 재생이 되고 치유가 되기 때문에 죽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늑대가 되고 싶으면 늑대를 죽이고 일단 늑대의 그 안에 있는 여러 부속물들을 장기들을 다 꺼내서 내 몸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런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보는데 좀 역겹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처음에 근데 어떻게 그런 설정, 그런 컨셉을 갖고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영화적으로 풀어냈냐면 한 마녀가 있습니다. 이 마녀는 온몸의 피부가 되게 하여튼 역겹게 생겼어요. 할머니처럼 보이는데 이게 매끈한 피부도 아니고 원래 그 마녀의 모습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마녀가 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냐면 화형을 당했던 거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중에 영화적으로도 나오는데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했는데도 살아난 거죠. 가까스로. 그래서 머리털도 거의 다 빠지고 그러니까 불에 데인 전신 화상을 입은 그 모습이기 때문에 피부가 그렇게 빨갛게 다 일어난 정말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런 마녀가 어쨌든 나오고 처음부터 이 마녀가 어떤 아이를 잡아먹으려 하죠. 아이를
이 마녀는 뭐 변신 때문만도 아니고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먹습니다. 흡혈귀 같아요, 드라큘라처럼. 피를 먹어야 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사정을 하죠. 마녀인 걸 알고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음. 이 아이를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노년이 돼서도 외롭지 않게끔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죠. 이 마녀는 뭐 낄낄낄낄 뭐 웃으면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이 울고 있는 갓난아이, 이 여자아이의 입에 손을 넣어서 혀를 잘라 버려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평생 벙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엄마는 이 마녀가 무서워서 이 여자아이를 안고 나름 신성한 지역이라고 불리는 숲속 깊은 곳의 어떤 동굴에 이 아이를 가둬둬요. 그렇게 가둬두고 그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죠. 뭐 이 아이가 인제 10대 중반 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아이는 그 10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굴에서 성장을 한 셈이고, 근데 애가 사회성도 없고 거의 동물처럼 사는 것 같아요. 엄마가 밥만 갖다 주고 애한테 와서 "아유 불쌍한 아들." 아이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그 위에 인제 덩굴이 되게 높은데 위에 높은 그곳에서 떨어지는 빛을 보고 놀고 있어요. 그리고 동굴에 떨어진 어떤 낙엽 같은 걸 이렇게 막 흩날리면서 놀고 있고 동물처럼.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독수리가 날아오죠, 동굴 속으로. 뭐 변신한 마녀겠죠? 그래서 엄마는 필사적으로 막아 보지만 어 이 마녀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엄마는. 죽임을 당하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설정처럼 엄마의 내장과 장기를 다 먹어버린 마녀는 엄마로 변신을 하죠. 그거 그 엄마를 이 아이는 따라가요. 음. 따라가서 결국 밖으로 나가죠, 몇십 년 만에. 그 장면도 참 잘 연출이 돼 있고 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본 거죠, 이 아이는. 그리고 이 아이는 인제 그때부터 마녀를 따라다닙니다. 마녀를 따라서, 근데 이 아이도 마녀화가 돼요. 마녀가 이 아이를 이렇게 핥히고 핥힌 그 손이 이제 상처가 있는데 그게 또 금방 아물죠. 마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아이는 마녀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도 되고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여성에게도 여성처럼 여성으로 변신하기도 하고, 당연히 그 변신 과정은 그 사람을 직접 죽이고 그 내장을 다 자기 몸으로 넣는 과정이었겠죠. 그 여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남자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 하나하나의 에피소드가 전혀 가볍지 않고 어 깊이 있게 다뤄집니다. 정말 진지하게 다뤄져요. 그리고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내면의 목소리가 계속 나와요, 주구장창. 이게 지겨운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아 이거 너무 철학적이다. 깊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2 시간 내내 내면의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정말 근데 좋아요. 좋아요. 이건 직접 보셔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도 됐다가 남자도 됐다가 다양하게 되죠. 근데 이 마녀 아이는 결국 인제 어떤 여자가 돼서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임신까지 해요. 아이도 낳는데 그때마다 인제 그 아까 마녀 있잖아요. 그 이 여 마녀가 이 여자가 사랑했던 남자를 죽이는 거죠. 아무튼 그런 내용도 있고 좀 좋은 영화였습니다. 네. 자, 좀 슬픈데 슬프고 철학적이고 아무튼 그런 영화. 좋은 영화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영화는 옆집 사람이라는 영화인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어
영화 예매할 때도 그렇고 하고 나서도 취소할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했던, 근데 이 시간대에 이 영화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봤던 영화이긴 한데, 왜 고민했냐면 저는 한국 감독의 영화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서 영화제에서는 웬만하면 외국 감독 영화를 보거든요. 근데 특히나 인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선 한국 감독의 영화가 많이 상영을 해요. 물론 인제 '우리나라 감독이 영화를 못 만든다.' 글쎄요. 그거는 어떤 편견일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외국 영화를 외국 감독을 선호했기 때문에 옆집 사람을 안 보려고 그랬죠. 근데 그냥 우연히 봤어요. 별 아무런 기대도 없이. '일단 보자.' 근데 이 영화는 별 5 개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탁월한 영화였어요. 이 감독님의 데뷔작이었던 것 같고 GV도 다 봤죠. 어 그 감독님도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거의 제 또래 같아요. 젊은 남자 감독님이신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찍어 보자." 그게 인제 기획 포인트였던 거죠. 그래서 어 실제 이 영화는 한 원룸 말 그대로 옆집 사람이에요. 원룸에 사는 어떤 남자가 우연히 옆집에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걸 목격하고 벌어지는 에피소드예요. 어. 근데 진짜 원룸 그 세트가 하나예요. 그 원룸에서 2 시간 내내 벌어지는데 사건이 한 남자가 죽어 있습니다. 그 남자가 죽어 있는데 피를 잔뜩 흘렸죠. 그럼 그걸 인제 우연히 목격한 이 옆집 남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죠. 근데 정말 흥미롭게 대본을 잘 쓰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 그래서 이 남자는 뭐 창문을 넘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중간에 그 주인 아줌마가 보일러 고치러 온다고 오기도 하고 그게 인제 긴장 포인트가 되는 거죠, 들키지 않기 위한. 또 중간에 또 이 죽은 남자가 있는데 그 또 실제 주인인 젊은 여자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젊은 여자와 대치하기도 하고 아무튼 또 죽었는 줄 알았던 이 남자가 결국에 살았다. 다시 인제 3 명이 또 인제 칼을 겨누기도 하고 막 정말 재밌어요. 그 긴장감. 정말 재밌습니다. 잘 만든 영화 아닌가. 저도 제가 만약에 영화를 찍을 수 있다면 이런 영화를 시도해 보고 싶긴 해요. 아니 감독들이 뭐 처음에 영화 뭐 유명한 감독 아니면 누가 많은 자본을 대주겠어요. 제작비도 거의 최소한도로 써야 할 테고 이런 한정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소재는 스릴러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누가 범인이지? 어 왜 죽였지?' 뭐 이런 걸 밝혀나가는 과정 그 자체로 재밌잖아요. 요런 저도 딱 요런 컨셉의 스릴러를 만들면 좋겠다. 아 거의 유주얼 서스펙트급의 그런 반전까지 일으키면 정말 재밌겠다. 근데 이런 영화는 특히나 배우들의 연기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대본, 대사, 그 긴장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 그 상황 설정 이런 게 정말 중요하겠죠. 물론 그런 대본도 좀 써 봐야 알겠지만 어 영화도 만들면서 내공이 쌓이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아직 만들어 보진 않아서 이 상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운도 좋아야 되고 입봉하려면. 아무튼 좋게 봤습니다. GV도 너무 재밌었고요. 정말 좋은 작품이지 않나.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본 영화는 요괴 대전쟁 가디언즈. 요것도 고민했던 게 이 영화는 다른 의미로 고민했어요. 안 볼까 고민한 게 아니라 보려고 했는데 워낙 제가 좋아하는 이 일본의 요괴들 전통적인 괴물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 괴물들이 나온다고 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이걸 볼까?' 아니면 다른 또 요번에 경쟁 부분에 올라간 작품이 있는데 '그걸 볼까?' 고민을 상당히 했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좀 끌리는 쪽 제가 고질라라든지 뭐 이런 괴수물 좋아하거든요. 어떤 독특한 자기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일본의 요괴를 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 이걸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이고요.
아 이건 무조건 별 5개 줘야 됩니다. 그 의미만으로도. 이건 뭐 애들이 봐도 좋아할 영화고 어른이 봐도 만족하지 않을까. 스토리도 정말 잘 짰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괴 대전쟁인데 어 고대의 요괴가 깨어나서 도쿄 일본의 도쿄가 수도 수 교토가 수 도쿄? 교토? 도쿄가 수도죠. 거기로 굴러가요. 거대한 진짜 거대한 어 거의 에펠탑 이상이 되는 크기의 요괴가 공처럼 굴러가는데 그거는 인제 사람 눈에 안 보이죠. 사람들은 지진이 난 줄 알죠. 근데 그게 일 도쿄까지 굴러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걔는 어쨌든 바다로 가고 싶어 하는 요괴예요. 도쿄로 굴러가면 도쿄에 봉인된 대악마가 살고 있는데 이 대악마의 봉인이 풀려서 그 대악마가 풀려나면 인간 세계는 망한다. 아 뿐만 아니라 요괴 세계도 망한다. 요런 설정. 그래서 그냥 굴러가는 걸 막아야 된다. 근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와 동등한 힘, 거의 삐까삐까한 힘을 갖고 있는 어떤 뭐 또 요괴가 있어요. 그 요괴 대장군인가 하여튼 이름이 있는데 그 요괴를 깨워서 같이 싸우게 해야 된다. 맞부딪히게 해야 된다. 이런 컨셉인 거죠. 그래서 요괴들이 처음에 소개가 되고 근데 정말 일본 요괴들은 달라요. 질감이 달라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드라큘라, 미이라, 늑대인간 뭐 이런 요괴도 있고 중국에 또 요괴들이 있죠, 요괴들. 뭐 귀신도 있고 강시 뭐 이런 전통적인 전형적인 너무 뻔한 요괴? 어 뭐 도깨비가 있는데 일본의 요괴들은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냥 기괴하게 생겼어요. 정말 기괴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요괴 표현을 잘하는지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감정들이 드는 아마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요괴들 거기에 나오는 도깨비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정말 기괴하게 생겼잖아요. 일본은 이런 감수성이 자기들의 그 전통적인 그 요괴 형상에서 왔지 않을까. 이런 공포적인 감수성이랄까? 탁월해요. 지금의 뭐 한국 사람 보고 인제 우리나라 전통 귀신을 그려 보라 그러면 되게 친근하게 그리실 것 같긴 해요, 안 무섭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정말 기괴하게 기괴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예. 이런 요괴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디자이너라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귀신들 그 전통적인 도깨비들을 디자인할까. 디자인 중요하거든요, 요괴 디자인. 근데 요괴를 보는 맛이 진짜 엄청나요.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호강을 하고 그게 초반의 즐거움이죠. 하나하나 요괴들이 소개될 때마다 어떤 요괴는 목이 엄청나게 길고 이게 손에 눈이 달려서 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컨셉들이 있고 근데 여기 주인공은 꼬마 아이입니다. 8 살인가. 정말 그 꼬마애예요. 꼬마애가 이 요괴들의 구원자가 되는 셈인데 왜냐면 이 꼬마 아이의 조상이 그 일본의 과거 시대에 일본의 중세라고 할까요? 그때 사무라이. 이 사무라이는 요괴를 잡고 다니는 요괴를 다 사냥하고 다니는 그런 전사였던 셈이죠. 악명 높은 요괴들한테는 악명 높은 전사여서 요괴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후손이 이 꼬마 아이니까 이 꼬마 아이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래서 이 꼬마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까 말했던 그 대장군을 깨워야 돼요. 대장군한테 희생양으로 줄 셈이었던 거죠, 요괴들은. 대의를 위한 희생이다. 그런 컨셉이었 근데 이 남자아이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뭣도 모르고 그 요괴를 따라가고 이 형은 동생을 구하러 가는 그런 스토리 가면서
요괴를 만나고 요괴와 싸우기도 하고 근데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인제 뭐 마지막에 그 액션씬도 엄청나고요. 음 싸우는 전투 장면도 좋고 메시지도 좋고 반전도 좋고 마지막에 노래도 부르고 이게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 이 끝까지 인제 정말 잘 밀어붙이는 영화지 않나. 일본 영화가 요즘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이 일본 박스 오피스 1위 한 애니메이션 있죠. 혈귀들 나오는 그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걸 어떤 열차 무슨 열차편 해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든 도깨비들이 나와요. 오니가 나오는 어 제목이 기억 안 나네요. 어쨌든 거기 그 영화 애니메이션도 정말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이게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끝까지. 요런 작법. 저는 이런 뭐 액션물이나 아니면 판타지물은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관객들이 그냥 이쯤에서 끝나겠네? 끝내 버리면 허무하거든요. 예전엔 그런 영화 많았겠죠. '아 이제 영화 끝났구나.' 그럼 진짜 끝나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영화는.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더 밀어쳐 줘야 가수들이 콘서트장에서도 앵콜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영화가요. 마지막에 끝났네. 너무 서운하네. 아쉽네." 이럴 때 또 하나 더 밀어붙이고 또 끝났네." 또 밀어붙이고 최소 두 번 어 그리고 엔딩이 한 3개 정도 가는 거죠. 엔딩 1, 엔딩 2, 엔딩 3 그런 부분 참 좋았어요. 대만족했던 영화 한번 봐 보세요. 요괴에 관심 있으시다면 스토리도 정말 좋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 정말 스토리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이거 8시 밤 8시에 봤는데 궁지에 몰린 쥐는 치즈 꿈을 꾼다. 예. 요런 영화인데요. 와 이 영화는 동성애물입니다. 남자가 사랑을 해요. 근데 실제 그 관계하는 장면도 적나라하게 나오고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이런 동성애물이 한때 핫했던 게 그 그 있어요. 남자 그 이탈리아 배경으로 이탈리아인가? 하여튼 거기 나와 있는 어떤 키 작은 그 남자 배우가 되게 하여튼 묘한 매력이 있는데 그 영화로 떴죠. 이 배우가. 그것도 동성애물이었는데 아마 동성애 작업물 중에서는 그게 아마 거의 제일 핫한 영화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일 유명하고. 그 영화 못지않은 '일본에서 하나 또 건졌다.' 싶을 정도의 영화가 이 궁지에 몰린 쥐는 치즈꿈을 꾼다. 정말 탁월합니다. 어 두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데 뭐 대학교 선후배예요. 근데 이 남자 그러니까 잘 나가는 남자 얼굴도 잘생기고 터프하고 근데 이 사람은 양성애자인 거죠. 이 남자는 아내가 있는데 바람을 펴요. 바람을 피고 뭐 근데 만나는 여자들마다 이 남자를 되게 좋아해서 뭐 잠자리도 쉽게 가지고 그런 남자인 거죠. 근데 이 남자에게 대학생 때 짝사랑했던 되게 소심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좀 되게 몸도 여리여리한 그런 남자가 접근을 하는 거죠, 후배가. 그러면서 벌어진 에피소드. 근데 이 여성스러운 남자는 이 바람기 많은 남자에게 접근하면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게 됐냐면 그 아내가 탐정 사무소 같은 데 뭐 흥신소라고 하죠. 그런데 의뢰를 했던 거예요. "어 내 남편이 바람 피는지 혹시 알아봐 달라." 근데 그거에 고용된 사람이 하필 이 후배, 이 남자였던 셈이고 결국 이 남자가 이 바람 피는 모습을 이 후배가 적발하고 이 선배는 "야 이거 들키면 안 된다. 헤어질 테니까 봐 주라." 이렇게 해서 쇼부를 봐서 둘이 인제 "야 그럼
내가 쇼부 봐주는 조건으로 키스만 해줄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야, 키스만 하려 했는데 야, 거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막 적나라하게 그런 관계를 갖는. 근데 이 선배는 되게 싫어하고 거부하는 듯 하다가 조금씩 이 남자에게 스며들어가는, 빠지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보통 이런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런 동성애물을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구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던 작품 아닌가. 이게 동성애물이라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스토리를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관객들이 끝까지 재밌게 볼 수 있게끔 끌어가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작법이니까요. 정말 잘 탁월하게 밀어붙였다. 이렇게 하면 안 좋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엔 진짜 영화 각본을 써볼까 싶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영화들을 많이 봐서 영감을 많이 받았던 영화제였던 것 같아요. 좋은 영화를 보면 영화를 만들고 싶어지는 충동이 일거든요. 이 영화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동성애의 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개의 작품에 대한 저의 간단한 리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 말로 다 전달이 안 되죠, 당연히.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메시지들. 영화는 봐야죠. 소설을 읽어야 되고. 그래야 온전히 느껴지죠. 내가 봐야 내 것이 되니까요. 이번 영화제에선 8편의 영화를 받고 건졌습니다. 그만큼 이게 저의 내공이 되고 재산이 되겠죠. 영화제에서 어떤 갈급했던, 굶주렸던 그동안 영화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채우는 것 같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라도 영화 감독이나 뭐 영화 시나리오 작가 관심 있으시면 영화제 한번 꼭 가보시고, 좋은 영화, 이런 영화들을 많이 발굴하고 많이 봐야겠다, 그런 또 다짐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좀 또 다음 주에 히치콕 영화를 보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